안녕하세요. 비누 디자인 전문가 강의를 맡게 된 남유정입니다. 제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1강에서는요, 우리가 비누에 대해서 배우기에 앞서서 비누 디자인 전문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진로로 이제 일을 하실 수가 있는지, 그리고 비누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비누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제 비누라고 하면요, 보통 천연 비누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수제 비누, 천연 비누, 또 화장 비누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요즘에는 천연 비누라는 말보다는 수제 비누, 화장 비누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제 비누라고 하면 식물성 재료라고 하면 천연 재료를 얘기합니다. 식물에서 나온 그런 천연 재료들 이용하고, 또 식물성 오일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천연 향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천연 향료를 이용해서 이런 식물성 재료, 또 오일, 천연 향료, 에센셜 오일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는 비누를 얘기를 하고요. 이런 오일들을 이용해서 비누를 만들 때 이 가성소다라는 수산화 나트륨, 그 화학 성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수산화 나트륨보다는 가성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가성소다는 옛날 말로 양잿물이라는 뜻이에요. 양잿물이라는 뜻인데 보통은 지금은 가성소다라고 부르고요. 이 가성소다와 물이 만나서 가성소다 수를 만들어요. 이 가성소다를 녹인 물, 가성소다 수를 만드는데 이 가성소다 수와 이런 식물성 오일이 만나서 비누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비누화 반응을 일으켰을 때 얘가 이런 네모난 형태의 고체 비누가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천연 글리세린, 보습 성분이죠. 글리세린 화장품에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천연 글리세린과 계면활성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계면활성제는 쉽게 말해서 거품을 내주는 성분이에요. 우리가 때를 벗길 때 거품이 막 일어나면서 이렇게 때가 벗겨지잖아요. 그 계면활성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합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하게 될 때 좀 너무 강한 합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하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아토피가 생기거나 피부가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합성이 아닌 그냥 천연으로 만들어지는 계면활성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이나 좀 아기들, 피부가 약한 친구들, 그리고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 피부가 얇은 분들, 그런 분들이 사용하셨을 때 좀 자극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게 수제 비누입니다. 그래서 수제 비누는 이 트리글리세라이드라는 오일 성분과 그다음에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부르는 가성소다가 만나서 비누가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글리세린과 계면활성제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비누 말고도 좀 여러 가지 비누들이 있어요. 지금 설명드린 비누는 천연 비누라고 하면 이 비누지라고 하는 비누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바로 CP 비누라고 합니다. 보통 비누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천연 비누라고 하면 CP 비누를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가장 많이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천연에 가까운 그런 성분들이기 때문에 CP 비누를 바로 이런 수제 비누, 천연 비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비누 말고도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는 비누들이 있어요. MP 비누. MP 비누라는 그런 비누의 종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비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어떤 식물성 오일이나 천연 성분을 넣어줄 수는 있는데요. 비누 베이스가 이런 블럭 형태, 벽돌 형태로 판매가 되는 베이스예요. 그래서 제조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셔서 이걸 우리가 사서 이렇게 뜨거운 그런 열에 녹인 다음에 첨가물을 넣어가지고 부어서 굳히는 그런 형태의 비누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천연으로 정말 수제로 만드는 그런 비누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 뭔가 성분을 첨가해가지고 완성을 시키는 그런 비누기는 하는데 완전 100% 천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비누의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HP 비누. 지금 HP 비누는 CP랑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가성소다를 쓴다고 하면 얘는 가성가리가 들어가는 비누입니다. 똑같은 화학 성분인데요. 얘는 가성소다, 얘는 가성가리예요. 이 가성가리는 수산화 칼륨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넣었을 때 똑같은 오일, 이런 식물성 오일에 넣었을 때 얘는 물비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용하는, 이렇게 짜서 사용하는 그런 펌핑하는 비누들 있죠? 물비누, 아니면은 바디워시 제작할 때 이렇게 짜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물비누 제작하는 레시피가 바로 이 HP 비누예요.
그래서 이거는 만드는 과정이 뭔가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과정도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뭔가 디자인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수제 비누에 뭐 포함을 시키긴 하지만 일단 우리가 수제 비누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처음부터 비누 베이스를 막 만들어가지고 디자인도 할 수 있고 좀 이런 성분들을 좀 많이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CP 비누를 얘기를 하는 게 보통 수제 비누입니다. 그래서 비누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비누를 처음에 사용할 때, 오래전부터 비누를 사용했을 거잖아요. 그때는 비누는 그냥 더러움을 씻어내는 세정제로 사용을 했어요. 옛날에 이 비누가 만들어진 계기가, 이 가성소다라는 게 만들어진 계기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고기를 구워 먹고, 뭔가 이렇게 큰 동물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구워 먹고, 그러면은 재가 많이 발생이 됐겠죠. 이 재랑 뭔가 오일이랑 만들어졌을 때, 세정이 되네? 이거를 누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세정제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되게 오래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이 가성소다, 인공소다를 제조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내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인공소다를 만드는 방법을 그 프랑스의 과학 아카데미에서 이제 공표를 합니다. 이걸 만드는 사람에게 큰 상금을 주겠다. 그때도 그 당시에도 막 몇억 원의 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공표를 해서 이 니콜라스 르블랑이라는 분이 이 인공소다 제조 방법을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해서 이제 비누가 대중화가 됐겠죠. 대중화가 되고 옛날에는 되게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이 사용을 했다면 고급 그런 공산품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좀 대중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잘 씻을 수 있으면서 병균도 좀 물리칠 수 있게 잘 씻게 되면서 수명도 좀 늘어나게 되고 또 이런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그런 공산품. 지금은 화장품이지만 이때는 공산품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계기가 된 그런 일이 비누의 역사입니다. 그럼 이제 현대의 비누를 보면 현대의 비누는 이런 세균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도 많죠. 왜냐면은 워낙에 세균이나 이런 거를 잘 씻어야지 요즘에는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잘 씻어야 되기도 하지만 세정 목적뿐만 아니라 이런 좀 감정적인 소비 부분에서도 비누의 사용이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향에 대한 그런 소비 그리고 또 디자인 이런 소비에도 좀 눈이 많이 높아지고 그런 소비에도 돈을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요즘에는 좀 예쁜 비누라든지 향이 좋은 비누 이런 거는 비싸더라도 좀 사서 쓰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향의 발달로 다양한 디자인과 향의 비누를 선물을 하기도 하고 또 내가 쓰기도 하고 또 뭐 답례품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디자인을 선택해서 구매할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비누 공방이라는 데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렇게 비누 디자인도 되게 많아졌거든요. 향도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비누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런 디자인이나 향을 각자 선택해서 뭐 맞춤형으로 제작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공방에서 비누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클래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방에서 비누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게끔 이런 디자인을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제작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디자인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면서 이런 디자인을 보여주면 또 그거에 대해서 주문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누는 지금 옛날이랑은 다르게 세정뿐만 아니라 좀 감성적인 소비 그리고 또 예쁜 디자인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비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누 디자인 전문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비누 레시피와 그런 비누의 이론을 활용해서 다양한 디자인 비누에 적합한 비누 레시피를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천연 재료, 그다음에 화장품용 색소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담아서 제작하는 전문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비누를 제작을 하려면 비누 레시피에 대한 이론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비누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 또 어떤 레시피를 사용하면 어떤 디자인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레시피랑 이론을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디자인에 적합한 비누 레시피를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식물성 오일을 보통 CP 비누를 제작을 할 때 식물성 오일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여기서 가성소다 얘네가 만났을 때 이제 비누 베이스가 만들어지는데요. 식물성 오일이
어쨌든 식물에서 추출하는 그런 오일들이잖아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뭐 비누에 사용되는 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오일을 썼을 때 어떤 레시피가 완성이 되는지, 또 피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디자인을 할 수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레시피를 잘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이론적인 부분도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천연 재료, 그 다음에 화장품 색소가 들어가는데, 천연 재료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많이 쓰이는 재료 중에서는 뭐 파프리카, 숯분말, 녹차 분말 이런 것들 있죠. 피부에 좋다고 알려진 그런 화장품용 분말들이 있어요. 그런 분말들, 그 다음에 화장품 색소. 화장품에 이런 색소들이 막 들어가죠. 지금 보면 되게 다양한 색소들이 들어가 있는데 색소는 식용색소를 이런 CP비누에 사용하진 않고요. 식용색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요즘에는 화장품용 색소를 사용하거든요. 염료, 안료에 따라서 이렇게 가루 형태로 되어 있는 색소들도 있고 아니면 액체 형태로 되어 있는 색소들도 있는데 보통 CP비누를 만들 때는 가루 형태로 되어 있는 안료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색소들을 이용을 해서 디자인을 담아서 좀 비누를 제작하는 전문가를 우리가 비누 디자인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럼 비누 디자인 전문가는 어떤 일을 하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누를 배우시면은 보통은 내가 정말 이 길이 맞다 싶으면 공방을 많이 오픈을 하세요. 공방을 오픈을 하셔가지고 아니면 홈공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홈공방도 뭐 이렇게 원데이 클래스나 뭐 창업, 뭐 출강 이런 거는 하실 수가 있지만 좀 더 전문적이게 하기 위해서 보통 공방을 운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공방 운영하시면은 내 그런 포트폴리오 같은 거를 보시고 아니면은 요즘엔 SNS도 많이 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그런 걸 보시고 원데이 클래스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데이 클래스로 뭐 아이들이 오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오거든요. 오셔가지고 나 이 디자인 만들고 싶다. 뭐 선물할 건데 만들고 싶다. 아니면은 만들어서 내가 직접 천연비누를 사용을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이때 설명을 좀 잘 해주셔야겠죠. 요즘에는 워낙 화려하고 예쁜 비누가 많다 보니까 이 비누도 뭐 썼을 때 그 가루나 이런 게 피부에 영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화장품용으로 사용하는 안전한 색소를 사용을 한다. 이런 거를 충분히 인지를 시켜주신 다음에 원데이 클래스를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또 하다가 잘 맞으시면은 창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창업을 조언하시는 분들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자격증 취득하실 수 있게 가이드를 해드리고 또 뭐 판매하는 가이드 또 어떻게 출강이나 이런 걸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가이드를 해드리는 역할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창업을 같이 하시는 분들끼리 잘 커가지고 또 다른 브랜드를 만들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창업하는 가이드 그리고 또 이런 공방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좀 도움을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공방 운영하시면은 보통은 판매를 많이 하세요.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은 판매랑 같이 운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판매하실 때 뭐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 우리 뭐 서류들이나 등록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과정은 이제 뒤에서 알려드릴 건데 판매하실 때 책임 판매 관리자 아니면 제조업자 이런 걸 등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도 꼭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셔야 돼서 이런 판매 위주로도 하시는 방법을 뒤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 및 단체 출강. 이제 포트폴리오를 여러 가지 이렇게 쌓다 보면은 이렇게 먼저 연락을 주시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제안서를 내볼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업을 가지고 학교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단체라든지 뭐 회사라든지 이런 데 제안서를 넣어볼 수가 있거든요. 잘 넣어서 이제 출강을 나가실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좀 힐링 클래스 이런 게 좀 많아졌어요.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한 복지 같은 게 좀 많아지면서 이렇게 출강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출강을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출강 쪽으로 하셔도 꼭 공방을 운영을 안 하셔도 집에서 출강만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단체 출강도 나가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방을 운영하시면은 보통은 요 것들을 다 같이 합니다. 저희는 거의 보통 1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클래스도 하고 창업 가이드도 하고 그다음에 판매도 하고 출강도 나가고 바빠요. 바빠서 할 게 굉장히 많은 직업이기도 한데 그래도 이렇게 나의 공간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잘 맞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할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비누를 판매하실 때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비누가 원래는 공산품이었어요.
원래는 공산품이어서 그냥 KC 인증 정도만 하면은 집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법이 바뀌면서 화장품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화장품이기 때문에 이 화장품에 걸맞는 그런 시설들을 갖추고 판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제조업 시설을 갖추고 계셔야 돼요. 자, 저희가 공방을 운영을 하게 되면 거의 근린생활시설에서 시작을 하시는데, 이 공방에서 비누 공방을 운영한다, 판매를 하겠다 하시면은 이 비누만 판매하실 수 있는 제조시설을 허가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공방 계약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제조업 시설을 허가를 받으시면 되는데, 이 제조업 시설 허가 받으실 때 책임 판매업이라는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책임 판매업자. 왜냐면 화장품을 원래 판매할 때는 제조업 시설은 당연히 있고, 이거를 판매하시는 책임 판매업자가 있거든요. 다 따로따로 나눠져 있어요, 원래. 근데 이제 저희는 공방에서 보통 1인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조업 시설도 우리가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대표기도 하고, 그다음에 책임 판매업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혼자 이거를 꾸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신 다음에 준비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판매할 제품에 대한 성적서 같은 거를 발급을 해주셔야지 판매가 가능해요. 내가 제조업 시설도 이제 마련을 했고, 책임 판매업자도 등록을 했다. 그러면은 다 등록이 된 상태에서 판매할 제품이 있겠죠. 이 제품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발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만들 때마다 발급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 근데 뭔가 레시피가 달라졌다 하시면은 성적서를 또 발급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적서를 발급받는 그런 연구원 같은 그런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시험 성적서를 발급을 받으시면 되고, 이거 발급 받으신 다음에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세요. 근데 또 오프라인에서 판매하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온라인은 또 통신 판매자도 좀 등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할 것들이 초반에 좀 많은데 미리 해두시면은 그래도 공방 운영하는 동안에는 계속 사용을 하는 거니까 미리 좀 공방 오픈하자마자 해두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다음에 비누 같은 경우 주거시설에서는 이 제조업 허가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주거시설에서는 판매가 불가하고요. 제조업 등록이 가능한 공방이나 작업실에서 허가를 받은 후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아니면 제조업시설에서만 판매가 가능하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제조업 등록 하시는 거랑 책임 판매업 등록, 이걸 같이 하셔야 돼요. 근데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겠죠.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제조업 등록, 그다음에 책임 판매업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법적으로 시각처장에게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등록 대상이 있어요. 등록 대상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해서 유통 판매하는 영업. 이게 저희예요. 저희 수제비누가 지금 화장품이 된 거잖아요. 이게 화장품을 직접 제조해서 유통 판매하는 영업이 바로 저희가 이런 직업인 겁니다. 그다음에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위탁해서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 제조업자가 이제 따로 있고 내가 뭔가를 받아서 그냥 위탁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분들인데, 보통은 비누를 받아가지고 공방을 하시는 분들은 받아가지고 판매를 하진 않죠. 내가 만들어서 판매를 하죠. 여기는 별로 해당되는 분들이 없고, 그다음에 수입된 화장품, 이것도 크게 해당되는 부분들이 없어요. 이런 거는 저희랑은 별로 해당되는 게 없고요. 요거 가 부분에 직접 제조해서 유통 판매하는 영업이 저희한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책임 판매업을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은 뭐 27,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어요. 또 뭐 시간이 지나고 하면 더 비싸지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금액에 맞게 좀 지불을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처리 기간도 담당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처리 기간 다르기 때문에 또 보완 요청을 하는 경우 좀 더 다른 그걸 추가해 주세요. 서류를 잘못 냈을 때 보완을 해달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까지 해서 한 10일에서 20일 안에 처리가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책임 판매업 등록은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할 수가 없고, 아까 사업자를 내셔야 된다고 했죠.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업체와 동일상으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실 때 미리 되어 있는 상호가 있는지, 나랑 똑같은 업종에 똑같은 이름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시고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 판매를 등록할 때 서류가 있어요. 등록 서류, 신청서.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전자로 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대표자에 관한 사항도 바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 다 이렇게 이런 파일로 나눠져 있어서 그 작성만 해가지고 이제 넘겨주시면 되는데, 이제 자격을 증명한 서류, 내가 책임 판매 관리자가 될 수 있는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랑,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요거를 보통 가지고 계시겠죠. 그다음에 품질 위탁 계약서. 이게 아까 시험 성적서를 받을 때 거기랑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서류들이 있어요. 수탁 계약서. 왜냐면 이거 시험 성적서를 맡기는 이유가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가성소다라든지 뭐 수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구원 분들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신 해주세요 하는 그런 계약서예요. 이걸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구비 서류는 일단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하 돼야 되고, 그다음에 자격 증명 서류, 그다음에 중소기업 확인서 이런 거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사대보험 사업자 명부 이런 거는 사대보험 가입이 거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없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는 뭐 크게 저희랑은 상관없고 10인 이하, 저희 10인 이하에서 보통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는 그런 건강보험 자격증시 확인서 요 정도는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막 쭈루룩 이렇게 나열돼 있어가지고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게 그 식약처 들어가면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파일 안에 어떤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바뀌는 것들이나 이런 걸 다 확인을 하신 다음에 시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책임 판매자가 되려면 그 관련해서 서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냥 바로 뭐 이런 거 관리 필요 없이, 그러니까 교육받는 거 그런 것들 필요 없이 바로 될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통 약사, 의사면허 소지자분들은 그냥 바로 인정이 됩니다. 바로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4년제 대학 졸업자 중에서 이공계학과 이런 관련 학과들 있죠. 여기 졸업하신 분들은 바로 인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2, 3년제도 여기서 좀 일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 이런 화장품 관련 학과를 졸업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관련 일을 하신 분들은 또 경력으로 인정이 돼서 이런 분들도 그냥 바로 인정을 해주시는데요. 이런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보통은 그냥 다른 학과 나와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 이런 분들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이걸 취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교육을 받으시는데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열리는 그런 책임 판매 관리자 그 교육이 있어요. 그 교육을 이수하셔야지 이게 발급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내가 책임 판매 관리자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인 이하 소형 화장품 비누 공방에만 한해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내준 겁니다. 이 법이 생기게 되면서 이 정도는 내가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거를 보고 이제 교육을 이수를 하시면 됩니다. 뭐 그 전 단계에서 뭐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해당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이제 이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교육을 하는 그런 협회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보통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많이 하는데 이런 데서도 교육을 받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여기가 가장 인기가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인원이 꽉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또 어차피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자리가 없을 때는 좀 다른 데서 받으셔도 되거든요. 이런 데서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품질관리 위탁 계약서. 이거는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었을 때, 비누를 만들었을 때 이제 품질 검사를 실시하겠다. 그래서 이 제조업체랑 품질 검사 기관과의 계약서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저희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실험 장비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위수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수탁 기관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뭐 이런데 한국식품산업협회 이런데, 아니면 화학융합, 아니면 시험연구원,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요. 아무데나 계약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 중에서 좀 가까운 데라든지 아니면은 가장 많이 하는 데,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데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위스탁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다 하셨으면은 이제 제조업도 등록을 하셔야 돼요. 제조업 등록할 때도 구비 서류가 필요한데요. 일단 대표자 진단서. 이 진단서는 아무 병원이나 가시면은 발급을 해줘요. 저희가 이제 제조업 시설을 등록을 할 건데 이런 대표자 진단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진단서를 발급을 해주시는데 뭐 마약류라든지 좀 우리가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병들 있잖아요. 이 일을 그런 진단이 있는지 없는지를 발급을 해주는 그런 진단서이기 때문에 이거를 병원 가서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명세서. 우리가 지금 일단 공방은 구해놨어요. 공방은 구해놨는데 이 공방이 내가 화장품을 만들기에 적합한 그런 공간인지를 그 명세서를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주거용에서는 할 수 없다는 거. 그다음에 잘 계약이 되어 있는지, 임대시설인 경우, 그다음에 제조시설, 그다음에 시험시설 내역서, 이런 시설 목록이나 사진을 보내주셔야 돼요. 적합한 공간인지를 거기에 증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위탁 계약서 사본이랑 평면도 같은 거를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제출을 해주셔야지 제조업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공간이 뭐 한 12평 정도? 11평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내가 여기서는 보관을 할 거고, 여기서는 포장을 할 거고, 여기서는 뭐 세척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이런 제조 평면도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이거는 가지고 계시는 거니까 사업자 등록증도 당연히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평면도를 이렇게 저희가 보내잖아요. 시설명세서를 보내실 때 사진도 같이 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 이게 있는지를 보내셔야 되는데 비누 공방 같은 경우는 이거를 획을 딱 나눠서 안 하셔도 되고요. 원래는 공간 하나하나를 다 방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화장품은. 근데 비누 공방은 이걸 그냥 테이프 같은 걸로 선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획만 좀 그어가지고 나눠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 이렇게 프린트 같은 거 하셔서 여기는 탈갱이실이다. 여기는 보관실이다. 그 다음에 원료 보관실. 이거는 뭐 박스 같은 거 구매하셔가지고 제품 보관하는 거 이런 거는 표시해 주시면 되고, 이런 거는 그냥 앞에 스티커 같은 걸로 획만 좀 나눠서 해주셔도 되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그 식약처에 들어가셔서 한번 싹 읽어보신 다음에 그때 필요한 법이랑 달라진 법 이런 거를 좀 보시면서 준비를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학습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제 비누란 우리가 천연 재료, 그 다음에 천연 식물성 오일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제작하는 비누를 수제 비누라고 하고요. 비누의 역사도 알아봤는데 옛날에는 세정을 위해서 우리가 비누를 사용을 했다면 지금은 세정뿐만 아니라 디자인이라든지 향기, 그런 감성적인 소비에도 사람들이 비누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누 디자인 전문가에 의해 우리가 비누 전문가가 됐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봤고요. 공방을 운영하셔도 되고 뭐 출강이라든지 출강을 나가시는 거는 공방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출강 전문 강사로 일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창업하시는 분들, 뭐 원데이 클래스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좀 비누 디자인 전문가를 좀 직업을 운영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누를 판매를 할 때 이런 준비해야 될 서류나 등록해야 될 것들이 있었죠. 책임 판매 관리자, 그 다음에 제조업 등록하는 거, 그런 구비 서류들 알아보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그런 서류들, 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 해당되는 것들에 맞춰가지고 구비 서류 다 준비하셔가지고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